스토리에도 공식이 있다. 회사를 성장시키려면 메시지를 소화시키기 쉽게 작은 조각들로 단순화시켜야 한다. 그 작은 조각들은 모두 7가지 카테고리에서 속한다. 이 7개의 메시지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나면 브랜드에 관해 언제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고객들 역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더 많이 끌릴 것이다. 우리는 고객들의 스토리를 알아낸 뒤 그 한가운데에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가져다 놓을 것이다. 스토리는 원자력 에너지와 같다. 영속적인 에너지원이고 도시 하나를 가동할 만큼 큰 힘을 발휘한다. 인간의 관심을 몇 시간씩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것은 스토리밖에 없다. 훌륭한 스토리에는 누구도 눈을 뗄 수 없다. 실제로 신경과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은 평균적으로 자기가 가진 시간의 30% 이상을 공상에 보낸다고 한다. 어떤 스토리를 직접 읽거나 듣거나 보고 있을 때만 빼고 말이다. 이유가 뭘까? 스토리가 공상을 대신해주기 때문이다. 스토리는 우리가 소음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무기다. 스토리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정보를 조직화한다. 스토리는 소음을 음악으로 만든다. 음악과 소음은 유사하다. 둘 다 음파가 이동해 고막을 때리면서 만들어진다. 하지만 음악은 일정한 규칙을 따르는데 그 규칙들 때문에 뇌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 덤프트럭이 후진하는 소리나 새가 지저귀는 소리, 아이의 웃음소리는 다음날까지 기억할 수는 없다. 하지만 비틀스의 노래를 들었다면 일주일간 흥얼거리고 다닐 수도 있다. 잘 짜인 음악과 고양이가 쥐를 쫓느라 공장 바닥을 뛰어다니는 소리는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대부분의 웹사이트나 기조연설, 브리핑은 후자와 더 비슷하다. 뇌는 음악은 기억하지만 소음은 잊어버린다. 마찬가지로 뇌는 일부 브랜드는 기억하지만 다른 브랜드는 기억하지 못한다. 스토리는 음악과 비슷하다. 좋은 스토리는 일련의 우발적 사건으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을 뽑아낸다. 극장에 걸리기 전까지 영화는 수많은 편집과 생략, 수정, 삭제를 거친다. 때로는 캐릭터 하나가 통째로 편집실 바닥에 나뒹굴기도 한다. 스토리텔러는 잡음을 걷어낼 수 있는 필터를 갖고 있다. 어느 캐릭터나 장면이 전체 플롯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삭제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의 회사를 찾는 고객들이 수많은 요소를 추가해서 마케팅 메시지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 시나리오를 쓰는데 그런 식으로 이래저래 격가지를 치면 영화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보라고 말이다. 예컨대 영화 본 아이덴티티가 제이슨 본이라는 이름을 가진 스파이가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찾는 동시에 체중 감량을 하고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고 퀴즈쇼에서 1등을 하고 고양이를 입양하는 이야기라면 대체 어떻게 될까? 관객은 흥미를 잃고 말 것이다. 스토리텔러가 관객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쏟아부으면 관객은 그 데이터를 정리하느라 어쩔 수 없이 많은 칼로리를 소모해야 한다. 그 결과 관객들은 딴 생각을 하거나 극장을 나가버린다. 디지털 마케팅의 경우라면 주문을 하지 않고 다른 사이트를 클릭할 것이다. 그런데도 왜 수많은 브랜드가 음악이 아닌 소음을 만들어내는 걸까? 왜냐하면 자신들이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브랜드들은 자신들이 마구잡이로 나눠주는 정보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필터다. 브랜드 전략의 핵심은 반복해서 말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마음에 와닿는 메시지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브랜드가 대중의 인식에 각인된다. 스티브 잡스와 애플의 메시지. 애플이 한층 크게 성장하게 된 것도 스티브 잡스가 스토리라는 렌즈를 통해 메시지를 필터링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그에게 사고의 대전환이 일어난 것은 픽사라는 천재적인 스토리텔링 공장과 협업을 한 뒤였다.
전문적인 스토리텔러들 속에서 일하다가 애플로 돌아온 잡스는 스토리가 전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픽사 이후 잡스의 삶과 커리어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한번 보자. 1983년 애플은 리사 컴퓨터를 출시했는데 이게 잡스가 쫓겨나기 전 마지막으로 작업한 프로젝트였다. 잡스는 뉴욕타임스에 9페이지에 걸친 광고를 냈는데 거기에 리사의 기술적 사양을 하나하나 죄다 열거해 놓았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전문적 이야기였다. 리사 컴퓨터는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러던 잡스가 한동안 픽사를 운영한 뒤 애플로 돌아가자 그의 소통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다. 소비자 중심이었고 짙은 호소력을 지녔으며 메시지가 분명했다. 잡스가 내놓은 첫 광고는 이전 뉴욕타임스의 9페이지짜리 광고와는 너무나 달랐다. 미국 전역의 광고판마다 단 2단어만 적혀 있었다. 남다른 생각을 하라. Think different. 소통 방식을 간단하면서도 마음에 와닿게 바꾼 뒤 애플은 광고에 더 이상 컴퓨터를 등장시키지 않았다. 애플은 모든 고객이 숨쉬며 살아있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이해했고 고객의 스토리를 활용했다. 그러기 위해서 애플은 첫째,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냈고 둘째, 고객이 겪고 있는 난관을 정의했으며 셋째, 고객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했다. 이 하나하나의 각성은 대대로 스토리텔링을 떠받치는 기둥이었으며 오늘날까지 고객의 마음을 얻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이 세 가지 기둥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차근차근 설명할 것이다. 다만 지금은 애플이 고객의 스토리 내에서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파악하려 노력한 시간들이 결국 애플이 성장하게 된 핵심 요인이라는 사실만 알면 된다. 애플의 스토리는 애플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 스토리는 여러분에 관한 것이며 스토리 속 주인공도 여러분이다. 애플의 역할은 오히려 제임스 본드 영화에서 큐의 역할과 비슷하다.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도구가 있을 때 주인공을 찾아가는 인물 말이다. 애플이 최고의 컴퓨터나 최고의 전화기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물론 최고라는 게 주관적 판단이긴 하지만 애플이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은 최고의 제품을 사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구매하는 건 최고로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제품이다. 애플은 그 어느 기업과도 다른 방식으로 고객들의 스토리 속에 자신을 끼워 넣었다. 그 결과 애플은 세계 최대의 기술 기업이자 모든 업종을 고려해도 세계 10위 안에 드는 초대형 기업이 되었다. 회사를 키우고 싶다면 우리도 애플의 각본에서 한 장 빌려와 메시지를 분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스토리가 회사를 키운다. 잡스는 대체 픽사에서 뭘 배웠던 걸까? 그 답을 알기 위해 잠시 기업이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스토리를 처음 배우는 학생이 되어보자. 스토리가 브랜드 메시지와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이해하고 나면 더 많은 고객의 관심을 끌 수 있고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소통 수단과 브랜드 전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동안 상상 가능한 모든 장르에 걸쳐 수백 편의 영화와 소설, 연극, 뮤지컬을 꼼꼼히 연구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나는 흡입력 있는 이야기의 필수 요소를 7가지의 기본적 플롯 포인트로 추릴 수 있었다. 물론 시나리오 한 편을 완성하려면 더 많은 요소가 필요하겠지만 고객의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7가지 요소면 충분하다. 잘 짜인 스토리의 공통점. 거의 모든 스토리를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무언가를 원하는 어느 캐릭터가 난간에 직면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얻게 된다. 절망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가이드가 등장해 계획을 내어주고 행동을 촉구한다. 그 행동 덕분에 실패를 피하고 성공으로 끝맺게 된다. 이게 전부다. 정말이다. 영화에도 거의 모든 경우에 이 구조가 어떤 식으로든 들어있다. 기본적인 이 7가지 플롯 포인트는
음악으로 치면 코드와 같아서 만들어낼 수 있는 내러티브의 종류는 무한정이다. 기타를 연주할 때처럼 7개의 코드만으로도 얼마든지 많은 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너무 심한 변형으로 이 코드에서 지나치게 멀어지면 노래는 소음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어느 캐릭터가 난관에 직면한다. 가이드를 만나서 그가 계획을 제시하고 행동을 촉구한다. 성공으로 끝맺는다. 도움을 받아 실패를 피한다. 이 간단한 공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에게 익숙한 스토리 2개를 통해 살펴보자. 스토리 속에서 이 공식을 알아볼 수 있으면 여러분의 브랜드 스토리가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공식을 벗어나는지 이해가 갈 것이다. 영화 헝거게임 시리즈의 1편에서 캔디스 에버디는 파넴 사람들에게 강요된 게임, 죽어야만 끝이 나는 지독한 토너먼트를 치러야 한다. 캐피톨이라고 하는 사악한 독재 정부 때문이다. 캔디스가 직면한 난관은 명확하다. 죽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그녀의 운명은 둘 중 하나밖에 없다. 캔디스에겐 너무나 버거운 일이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수적으로도 열세다. 그때 헤이미치가 나타난다. 이전 헝거게임 토너먼트의 우승자인 헤이미치는 캔디스의 멘토를 자청하며 모두를 이길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게 도와준다. 그 덕분에 캔디스에게는 스폰서들이 더 생기고 전력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하며 우승의 확률을 높여나간다. 헝거게임 1편의 스토리를 스토리 브랜드 도식 위에 펼쳐보면 다음과 같다. 캔디스, 외적 문제, 살아남아야 한다. 내적 문제, 선함과 진실성을 유지해야 한다. 철학적 문제, 독재와 민주주의의 대립. 헝거게임의 전 우승자 헤이미치를 만난다. 스폰서를 얻으려면 대중의 사랑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경쟁한다. 캔니스가 살아남고 12구역은 기쁨에 열광한다. 캔니스가 죽고 12구역은 짓밟힌다. 영화 스타워즈 에피소드 4 새로운 희망에서 주인공 루크 스카이워커는 처참한 비극을 겪는다. 사악한 제국의 손에 삼촌과 숙모가 살해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일련의 사건이 시작된다. 루크는 제다이 기사단이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고 제국의 전투기지인 데스스타를 파괴한다. 그 덕분에 반란군은 살아남고 투쟁을 지속하게 된다. 이때 전직 제다이이자 한때 루크의 아버지를 훈련시켰던 오비완 케노비가 가이드로 등장한다. 루크, 외적 문제, 제국을 무찔러야 한다. 내적 문제, 그는 제다이인가? 철학적 문제, 선과 악의 대립. 제다이였던 오비완 케노비를 만난다. 포스를 신뢰한다. 제국을 무찌르러 간다. 반란군이 패배를 면한다. 반란군은 짓밟힌다. 대부분의 스토리가 이 전개를 따른다. 때로는 작가가 가이드를 여러 명 등장시키거나 가이드를 아예 생략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 공식을 유지한다. 대부분의 영화가 이 7가지 요소를 포함한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전 세계 스토리텔러들이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도출한 공식이 이것이다. 간단히 말해 이 공식은 내러티브라는 소통 방식의 최고 정점이다. 이 7가지 요소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관객은 영화에 몰입하기가 힘들어진다. 공식에서 자주 벗어나는 인디 영화들이 평단의 찬사를 받아도 흥행에서 참패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비평가들이야 색다른 것에 목말라 있겠지만 영화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대중은 접근하기 좋은 스토리를 원한다. 일부 브랜드는 일부 시나리오 작가와 마찬가지로 이런 공식을 깨면서도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 정말로 창의적이고 기발한 마케팅 전문가와 시나리오 작가는 공식을 활용하면서도 진부함을 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들이 빛나는 것이다. 스토리 브랜드 7단계 공식에 능숙해지면 이런 툴을 사용하는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3가지 핵심 질문.
어떻게 해야 회사가 분명한 스토리를 말할 수 있을까? 기억하라. 회사가 직면한 가장 큰 적은 훌륭한 스토리의 가장 큰 적과 마찬가지로 소음이다. 어느 지점에서 영화를 멈추더라도 우리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주인공이 원하는 게 뭔가? 주인공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세력은 누구인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주인공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영화를 보다가 딴 생각에 빠진 적이 있다면 위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니면 이 세 가지 질문이 중요하지 않았거나 결론적으로 처음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위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스토리는 이미 소음으로 전락한 것이고 흥행은 참패한다. 우리 회사의 공인 가이드들이 마케팅 카피를 검토해보면 고객의 스토리와 전혀 무관한 것들이 수두룩하다. 우리는 고객들에게 작가가 영화 시나리오를 쓸 때 제작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들려준다. 플롯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죄다 빼라. 듣기에 그럴싸한 문구나 웹사이트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사진은 고객의 스토리 안으로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작성한 카피가 고객의 스토리에 이바지하지 않는다면 그 문장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음악이 아니면 소음, 둘 중 하나다. 소음을 만들어내는 회사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웅얼웅얼 테스트. 스토리에 몰입하려면 관객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객이 우리 브랜드에 관심을 가지려면 역시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고객은 웹사이트나 마케팅 자료를 보고 5초 내에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1. 이 회사가 제시하는 게 뭔가? 2.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더 좋아질 것인가? 3. 저걸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회사는 이걸 웅얼웅얼 테스트 통과라고 부른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원시인이 우리 웹사이트를 보더라도 우리가 제시하는 게 뭔지 즉각 웅얼거릴 수 있는가? 한 남자를 떠올려 보자. 무릎에 노트북 컴퓨터를 한 대 올려놓고 있다. 그가 보고 있는 웹사이트가 아스피린 제조업체라면 남자는 이렇게 웅얼거릴 수 있어야 한다. 두통약을 파는구만. 통증이 금세 사라지네. 약국에 가면 있다고? 남자가 이렇게 웅얼거릴 수 없다면 당신의 브랜드는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매출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선명한 메시지가 이긴다. 우리 회사의 초창기 고객 중 오하이오주의 소방관 카일 슐츠가 있었다. 그가 우리를 찾은 것은 소방관을 그만두고 사진 교육이라는 열정을 추구하고 싶어서였다. 그는 이제 막 온라인에 부모들을 위한 사진 교실을 출시한 후였다. 슐츠는 엄마들이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서랍 속에 처박아 두었던 카메라를 꺼내게 하려고 멋진 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관심은 나쁘지 않았다. 첫 출시만에 그는 25,000달러어치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팔았다. 슐츠는 날아갈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직장을 그만두고 사진 교육에 완전히 전념할 수는 없었다. 스토리 브랜드 만들기, 팟캐스트를 구독하기 시작한 슐츠는 자신의 메시지가 혼란스러운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두 번째 제품을 출시하기 전날 밤 우리 회사의 온라인 강좌를 구매한 슐츠는 스토리 브랜드의 7단계 공식을 이용해 웹사이트를 수정했다. 그동안 판매 페이지에 있던 텍스트의 90%를 덜어내고 피사계 심도니, F스토비니 하는 전문 용어 대신 배경을 흐릿하게 처리한 근사한 사진을 찍어보세요.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다음 날 슐츠는 6개월 전에 연락했던 고객들에게 대량 이메일을 발송해 이 수업을 다시 한번 제안했다. 기대는 크지 않았다. 이미 수업을 구입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수업은 다시 10만 3천 달러어치가 팔렸다. 뭐가 달랐던 걸까? 슐츠는 부모들의 생존과 번창에 도움이 되는 측면을 강조했다. 더 튼튼한 자기 집단을 형성하고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인생의 더 큰 의미에 더 깊이 다가서도록 도와주는 측면 말이다. 그는 판매 페이지에서 300단어도 안 되는 글을 가지고 아주 쉽게 이 내용을 표현했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제안하는 게 뭔지 알아내려고 칼로리를 소모할 필요가 없었다. 하루아침에 슐츠는
어수선한 정보 제공자가 아닌 분명한 가이드로 변신했다. 지금 슐츠는 직장을 그만두고 슐츠포토스쿨닷컴의 운영에만 전념하고 있다. 그는 매일 부모들로부터 자녀 사진을 찍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줘서 고맙다는 감사 이메일을 받는다. 자기 필터링의 효과. 영화 감독 엘프리드 히치콕은 좋은 스토리란 인생에서 지루한 부분을 덜어낸 것이라고 했다. 좋은 브랜드 전략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의 회사는 복잡한 곳이지만 좋은 메시지 필터는 고객들이 지루해야 할 부분은 모조리 걷어내고 생존과 번창에 도움이 될 부분만 남긴다. 어떻게 해야 그런 메시지를 만들 수 있을까? 간단하다. 스토리텔러들이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도식을 가지고 고객들의 스토리를 펼쳐 보이면 된다. 그런 다음 고객의 삶에서 중요한 7가지 카테고리와 관련된 선명하고 정제된 진술을 내놓으며 우리를 고객의 가이드로 포지셔닝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고객이 난관을 극복하고 원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조력자가 된다. 강력한 메시지를 반복할 수 있고 고객들의 스토리 속에 우리를 각인시킬 수 있다. 스토리 브랜드 7단계 공식은 간단하면서도 재미있고 효과적이다. 이 과정을 끝내고 나면 브랜드 메시지 전체가 종이 한 장에 그려질 것이다. 그 종이 한 장을 우리는 스토리 브랜드 각본이라고 부른다. 이 과정을 끝내고 나면 여러분이 만든 브랜드 각본을 가지고 그 어떤 종류이든 더 좋은 마케팅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질 것이다. 근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회사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고객들이 이해한다면 회사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스토리 브랜드 공식을 살펴보기로 하자. 네,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이 책의 구성 1부 왜 당신의 마케팅은 폭망했나 이 부분이었습니다. 2부는 무기가 되는 스토리, 3부는 나의 회사를 성장시킬 비밀 병기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1인 기업 시대로 마케팅과 브랜딩이 모두에게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한번 사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